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구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임명직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총리나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퇴로 이어집니다만은 지금까지 사퇴하려는 의사를 밝힌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책임 있는 공직자는 사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나 정당에서는 수습될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그런 의사를 밝힌 사람도 없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장성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 소장님 정치권 생활이 한 25년 됐습니다. 25년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역대 정부에서 이런 뭐 대형 참사라든가 또 사고가 났을 때 수습하는 과정들 속에서 고위직들의 태도에 대해서 많이 봐오셨겠네요. 그렇죠. 제 1순위가 경질 아니면 사의 표명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둘 다 없어요. 일단은 상황 수습부터 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자라고 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 통제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두고 어떻게 사고 원인을 제대로 수습할 수가 있냐고요. 경찰청장도 같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이 마찬가지예요. 당의 지휘관인데 그분이 있는데 수사를 이렇게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특수본에서는 경찰청장실도 압수수색을 했지만 그 사람을 두고 어떻게 특수본이 제대로 수사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점이 있고요. 특수본이 경찰청장한테 또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한테 보고를 한다. 그러니까 공적인 책임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공직이라는 자리는요, 즐기는 자리가 아니에요. 뭘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 있는 공직자들은 즐기기만 하려고 하고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괜히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보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보통 우리 이제 공직자들이 영혼이 없다,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것은 사실 일할 때의 습관적인 부분인 거고, 국민들 앞에 드러냈을 때의 고위직 공직자들은 굉장히 열성적인 척하고 사실은 또 국민들과 공감대가 있는 척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정부의 공직자들은 그런 척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야, 사의 표명하지 마, 경질도 안 할 거야, 일단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행동들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뭐 김대기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누구야,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세월호 때 봐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도 결국에는 8개월 있다가 그만두지 않았냐, 경질하지 않았냐. 그분은 그 당시에 비판을 별로 안 받았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현장에 가서도 유가족들과 공감하고 이런 부분에서 크게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때랑 비교를 하는데 저는 그때랑 비교를 했어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정홍원 국무총리 사의 표명했었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의 표명했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사의 표명이라도 했어요. 근데 참 여기에 있는 공직자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표명하지 않았는데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사의 표명을 하고 사표가 수리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지만 사의 표명이라도 하는 것은 사실 염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항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상민 장관, 경찰청장, 박희영 구청장 모두 변명하는 데 몰두해 있다. 이거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중에서 한덕수 총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총리 이야기는 당사자적 책임보다는 총체적인 정치적 책임의 성격이 강하죠. 그죠? 그럼요. 근데 헌법에 보면은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 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총리는 보고 타임라인에서도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총리를 보고 안 해요. 경찰이라든지 아니면은 행안부에서 총리한테 보고 안 해요. 근데 국무총리 비서실에는 경찰도 파견 나와 있거든요. 민정실장. 그렇죠. 경찰에서 일어난 일, 중요한 일들은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경찰이나 행안부에서도 총리를 제껴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총리로서 인정을 안 하는 건가? 일각에서는 우리 이제 정부 조직법 개편할 때 네. 재난안전본부를 따로 둬서 총리실에 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본부 뭐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 국무총리가 어쨌든 책임 총리로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고받고 조치를 취해야죠. 현장에 나가든지.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오히려 국민들의 이제 속만 더 상하겠죠. 그렇죠. 11월 9일 날 예결위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참사 다음 날 이태원을 방문해서 여기에서 사고가 있었느냐, 뇌진탕이 있었다면서 그 이야기를 총리께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처음 듣는데요. 그분은 원래 많은 사항을 신문을 보고 아시는데 이번에는 신문도 보시지 않았나 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국정 운영에 그리고 나라가 돌아가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여요. 네. 지난번에 그때도 기억나죠.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셔가지고 막말 논란이 있었을 때에도 총리께 물어보니까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런 일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이 국정 운영에 관심이 없어. 아니면은 책임과 권한이 없어. 그렇게 느끼신 게 아닌가?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걸 들어요. 혹시 대통령한테 이거 항의하는 건가요? 항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이전에 총리도 해봤고 여러 가지 공직 경험이 많은데 저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네. 난 바지 사장이야. 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냥 본인 또 총리 그만두면 김앤장 가서 또 고액 수임료 받고 또 여생 편하게 보내고 그럴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총리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원래는 열심히 일하고 싶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만 책임 총리라고 해서 권한을 안 줬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럴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분 원래 이런 사람이다. 원래 어떤 자리에 가든지 별로 책임 안 지고 적당히 즐기면서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분이에요. 장 소장님이 여권의 평가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평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은 국무총리가 사태를 수습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네. 지금까지 국무총리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임 문재인 정권 봐보세요. 김부겸 총리가 컨트롤 타워 되고 상황 장악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 국가 어려움을 대통령보다 앞서가지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사라져버렸다니까요. 지금. 총리가 무의미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가 노무현 정부 때 같이 장관하신 분들이라든가 요직에 계셨던 분들의 평가를 전하면은 이분 원래 그런 분이래요. 물에 물 탄 듯. 네, 원래 그런 분이래요. 노무현 정부 때도 임명해놓고 나서 후회했어요?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바다였습니다. 빨리 바꿔야 되겠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이런 총리 원하셨던 거 아닌가요? 글쎄요. 대통령이 정치를 처음 해보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 정말 제대로 된 전문적인 정치를 잘 알고 관료 사회를 잘 아는 총리가 좀 대통령의 어려운 부분을 덜어주기를 원했을 것 같은데 이분이 국회에서 나오는 답변을 보면 대통령실에 헬기 사고 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신문 보고 알았는데요. 항상 이런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재부의 한 성향이 한 3가지 정도 성향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술 잘 먹고 대인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들. 기재부에 이런 사람이 진짜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정부 각 부처에서 예산 관련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국회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기재부에 폭넓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세 번째, 기재부 고위 관료가 된 것에 만족하면서 편하게 사시는 분들. 이분 3번에 세 번째 해당될 수 있는 스타일. 참 불행한 일이네요. 이런 분이 참 총리라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이 만약에 바뀐다라면 어떤 스타일의 총리가 필요할까요? 좀 국회를 좀 잘 알고 정치를 좀 잘 아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제 야당과 좀 대통령께서 좀 워낙 싫어하시니까 네. 야당과의 대화도 좀 총리가 할 수가 있고 총리 공간에 초청을 해서 그렇죠. 좀 저녁에 만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풀려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경험해 본 대통령의 신임이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신임 없으면 총리 역할을 하기도 어렵죠. 그렇죠. 대통령의 신임이 없으면은 이게 헌법상의 권한을 총리한테 다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의 신뢰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애초에 교집합이 없잖아요. 깊이 아는 관계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뭔가를 상의하기도 그렇고 뭔가를 논의를 해가지고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안 보이는 것을 보면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총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실세고 김대기 실장도 경제관료 출신이고 그렇죠. 이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자기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펼 수도 없고 공간 자체가 애초에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에이 나 원래 그런데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에이 고난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총리직만 유지하고 국회 나가서 좀 뭐 답변이나 하고 그렇게 지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총리 욕심이 있죠? 본인 욕심 있어요. 욕심 있는 분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 권영수 통일부 장관, 주호영 원내대표, 총리 욕심이 있죠. 네. 근데 과연 대통령이 시켜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네요. 통과도 될까요? 통과? 네, 국회에서 총리는 임명 통과는 동의가 있어야 뭐 되는데. 되겠죠. 왜냐하면은 뭐 국회 야당이 동의해줄까요? 그동안 뭐 특임 장관도 하셨고 또한 또 야당과 친분도 있고. 아 주호영 원내대표는 네. 또 원내대표 하시면서 야당 의원들과의 교류도 있고 그렇게 척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의 상황에서도 대통령실 운영이 국감에서 김은혜 수석하고 강성규 수석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잖아요. 웃기고 있네. 그것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이지만 옹호 안 하고 잘못된 거 잘못 지적을 하잖아요. 현장에서 퇴장시켜버리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야당이 이렇게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신임이 있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막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하려고 할 때 대통령이 그렇게 뭐 썩 흔쾌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를 이 쳐내는 과정에서도 미적미적했고 그게 합리적이죠. 그게 사실 합리적인데 대통령이 합리적인 분을 안 좋아하신다는 그 이야기 하시네 그러면. 아닌데요. 그러면은 권영세 장관은 대통령이 엄청나게 신뢰하잖아요. 신임을 하고 신뢰를 하죠. 본인 뭐 당대표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또한 총리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본인은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용산 지역구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번에 상당히 비겁한 모습 보이고 있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아니 정말 이렇게 본인이 박희원 구청장을 공천했잖아요. 그럼 자기 책임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란 말이에요. 언급도 안 하고 어떠한 애도를 표하는 그런 모습도 안 보여요. 저는 국무위원이기 때문에요.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저 대답하지 않고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지역구 일이니까 이제 사과할 만하죠, 그죠? 당연히 사과도 해야 되고 이걸 수습도 해야 되고 흔히 하는 말로 용산구청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습되어 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면은 좀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용산구청장 본인 측근이란 말이에요. 구위원장, 구의원 했었고 정책특보 했었고 부위원장 했었단 말이에요. 경선 때도 권영세 특보라는 맞아요. 이름으로 경선을 했대요. 맞아요.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안 하죠. 근데 그걸 허락했단 말이에요. 측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구청장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지.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수면 안에 가라져 있지만 국무총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당대표 출마하려고 하면 분명히 문제 생길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국민의힘도 당협이잖아요. 당원협의회, 지역위원회를 당협협의라고 하는데 거기에 상무위원회나 이런 제도가 있을 거예요. 상무위원? 뭐 운영위원회나 뭐 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저기 국회의원일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운영위원회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구청장의 증거 안건을 올려가지고 의제를 만들어가지고 중앙당에 올려도 돼요. 근데 뭐 윤리위에서 박희원 구청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권영세 의원
네. 통일부 장관의 현재 모습은 상당히 비겁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사과하고 박의원 구청장의 징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나선다면은 아니, 이런 사람 사퇴시켜야죠. 능력이 사퇴시켜야죠, 안 되고, 사실은. 참 능력도 안 되고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여러 가지 하는 말들이 공직자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식도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박주선 전 의원, 네. 김한길 전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총리설 뭐 들어보셨어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신뢰하는 분들이고 네.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기 내각을 개각할 때쯤에는 총리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제 1순위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에 있던 기존의 윤핵관들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들인데. 윤핵관들은 지금 거의 무의미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당의 없고요. 윤핵관들은 별 의미 없어졌다. 네. 대통령께서 뭐 신뢰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떠한 권한과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데 그분들이 국무총리가 된다면은 예를 들면 김한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계 개편을 할 수 있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인데 네. 총리로 간다면 정계 개편은 이제 안 한다라는 사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이 원하는 당대표를 뽑겠죠. 그래서 뭐 국무총리가 당에 특별히 뭐 개입을 하거나 어떤 관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무총리라는 것은 특히 이제 정치인 국무총리가 들어서면은 잠재적 대권주자예요. 나이가 너무 많죠. 근데 김한길 대표는 이제 전 대표는 나이도 많고 네. 사실 리더로 보이지 않는 스타일입니다만 박주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근데 이게 깜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도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박주선, 김한길, 김병준 이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대통령 깜이라고 생각할지는 의문시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뭐 이낙연 지사는 대통령 깜이어서 그 대통령 후보 된 줄 근데 알았어요. 그분은 총리 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계속 호남이라는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었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치를 해왔었고 또한 그때는 운이 또 좋았던 게 총리를 하면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에서 많이 혼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환호를 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 깜으로 인정이 된 거다. 당내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만약 총리가 새로 온다고 했을 때 네. 지역적인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야당 의원들과의 어떠한 질문과 응답 과정 중에서 과연 강력하게 대응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지지층의 환호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면 될 일은 없겠죠. 없어요. 대구시장직 열심히 하시는. 아니 그분은 이제 그만두시고 딱 이제 2027년이니까 2026년에 시장 그만두고 대선 플랜 바로 이제 경선 나가서 대선 플랜 나가야죠. 뭐 미국도 지금 바이든 트럼프 다시 붙게 생겼는데 여기는 또 이낙연, 홍준표 이분들이 붙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요? 네. 누구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낙연을 반대하는 거예요? 홍준표를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뭐 특별히 반대 없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하다가 김은혜 수석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 정치 해보신 분이 왜 그러시죠? 권력에 취했죠.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 내가 아니, 우리 보통 이제 상임위에 불려 나와서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 메인이잖아요. 운영이니까 오면은 배석하러 온 거잖아요. 배석하러 왔다가 비서실장이 답 못하면 중간에 들어가서 답을 하기도 하고 그런 자리인데 이거 오버 아니에요, 진짜? 오버라는 표현은 너무 점잖은 표현인 것 같고요. 네. 정말 잘못된 부적절한 아주 나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에 취한 모습이죠.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해명을 100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대형 참사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야당 그렇죠. 의원들이 질문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적인 대화를 나눌 정신이 있습니까? 과연 저들이 대통령에 참모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전 대표가 얘기를 잘하셨던데 어제 일어났던 사적인 대화를 갖고 웃기고 있네라고 쓰는 것이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어제 일어난 일이었으면 과거형이 되어야 한다. 웃기고 있었네. 웃겼네. 네, 웃겼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저러한 생각과 판단을 한 것도 문제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도 더 큰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저거를 국민들이 아니면 야당 의원들이나 여당 의원들도 어떻게 믿겠냐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표정 보셨어요? 황당해가지고 말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저는 대통령이 경질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참모들의 이 좀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것도 떨어진다. 자, 구조적인 원인이라든가 뭐 리더십의 성격 탓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작동하는가요? 결국엔 대통령의 탓이라고 보여져요. 대통령의 탓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7월 달에 서울에서 대형 여러 가지 물난리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언론 인터뷰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지시 안 해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했냐고, 해결 안 된 게 뭐가 있냐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국민적인 분노를 샀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대통령이 질책을 해야 되고 네네. 그럼 경질사유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토닥이시잖아요. 그냥 그대로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에게 신임받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해야지. 아니, 국회의원들 니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신임받고 난 이 자리 계속 있어. 웃기고 있네. 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나는 신뢰하니까 경기도지사도 나갔고 그렇죠. 다시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수석하고 다시 또 당에 가서 국회의원 될 거야.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그렇죠.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도 바이든이냐 난리명이냐. 국회 야당을 향해서 EXX라고 했는데 예. 가만두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나는 최고 지도자에 나는 신임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지. 우리 박진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적당히 있다가 내년도 하반기 때 나와서 공천받아가지고 다시 배지 달고 자기 시민들에게는 꽃길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사실 바이든 날리면 그다음에 이 땡땡 저 땡땡 국회 보고 했다.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뭐 했는가 몰라요, 국회. 야당 잘못이지 뭐. 야당이 제대로 따지지 그렇네요. 못하고. 참 생각을 해. 그렇게 뭐 날카롭게 하질 못하더라고요. 네. 그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김대기 실장한테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만 하고 있지. 김은혜 수석을 왜 퇴장시켜요? 네. 퇴장시키면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라니까. 딱 앉혀놓고 계속 뭐라고 하고 조져야지. 제가 이 국정감사라든가 상임위 보면서 제일 느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을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맞아. 해가지고 그렇게 했지요. 이 말은 잘못됐죠. 그렇죠. 이런 말 했죠. 이거 잘못됐죠. 이 절차가 잘못됐죠.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조사하듯이 따져야 되는데 의견을 왜 물어봐요? 민주당 의원들의 그 능력과 자질이 없음을 한탄하십시오. 야, 참 답답합니다. 네. 김은혜 수석이 왜 이리 잘 나갑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잘 나갔고 제가 이분의 과거사도 좀 아는데요. 어른한테 잘해요. MBC에서 네. 노조를 했단 말이야. 네. 노조를 하면서 노조에서 키우는 기자 출신 앵커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MBC라든가 메이저 방송국의 여자 앵커라는 것이 메인이 아니었잖아요. 남자 앵커 옆에 앉아서 보조하는 보통 아나운서 출신들이 많이 했거든. 근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여자 기자 출신 앵커였어요. 그리고 단독 맞아요. 앵커를 했어요. 맞아요. 저는 김은혜 수석을 안 게 96년도 아, 제가 오래됐네요. 당에 있을 때 그때 네. MBC 기자였어요. 예. 그때 여기자가 딱 2명이었거든요. 아, 그때만 해도 여기자가 정치부 기자가 별로 없을 때구나. 조선일보 1명, MBC 네. 1명이 딱 있었는데 네. 정말 당시에 그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네. 근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뭐 정말 뭐 간을 빼줄 듯이 정말 되게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취재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저급하게 표현하면 아부 아첨을 잘한다. 상대방을 되게 기분 좋게 해줘요. 김은혜 수석이 기자 시절에 폭우에 가슴까지 잠기는 곳에 들어가서 생방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로 떴어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되게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탁월한 친화력이 있어요. 그건 대단한 능력이죠. 그리고 솔직히 뭐 국회에서 활동했던 거나 아니면은 청와대에서 활동한 것들을 보면 능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대통령한테 너무 신임을 받다 보니까 권력의 오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했잖아요. 진정스럽게. 그거는 좀 인정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사적인 대화인데 제가 왜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야당 의원님들에게 잘못할 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럴 수가 있는데 정말 죄송하다 잘못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어쨌든 그래도 인간적인 부분은 있지 않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대변인 했잖아요.
잘 나갔잖아요. 재민이었죠. 그때 잘 나갔고 대통령이 신임을 받았는데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과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빠른 시간 안에 나와서 KT에 전무로 갔었죠. 네. 좋은 자리 다 가셨네요. 아이 진짜 돈도 많고 좋은 자리도 나가고 부럽다. 아부를 잘해야 돼.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은 받네요.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 폭넓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윗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이다. 윗사람한테도 잘하고 지역구에서도 되게 잘했대요. 잘했는데 이제 권력을 잡다 보니까 그리고 대변인도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에. 네. 그러니까 홍보와 공보와 관련된 거는 본인이 딱 장악을 하고 모든 걸 처리하니까 권력에 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이 대통령실의 참모들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마땅치 않아요. 그 당시에도 비서실장이 국회 나와가지고 막 같이 삿대질하고 큰 소리 치고 이런 거 사실 저는 뭐 적절치 않다고.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비서실장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이제 집회하는 보수 우파 쪽 시민들을 향해서 살인마, 살인자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리고 항상 나오면은 꼭 국회의원들을 호통치고 혼내더라고요. 그거는 올바른 비서실장의 모습은 아니죠. 집회라고 그랬더니 강남 집은 놔두고 본인 지역구에 있는 집이나 팔고 말이야.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처신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참모일 뿐인데 비서인데요, 그죠?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이기 때문에 비서거든요. 근데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막강하잖아요, 솔직히. 그게 사실 호가호위잖아요. 대통령이 뒤에 있으니까 호가호위인데 자기 권력은 아니거든. 거의 모든 거를 다 먼저 보고 받고. 네. 솔직히 대통령실의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비서실장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의 인사를 자기가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면 거의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장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김은혜 수석은 곧 잘린다. 곧 잘리지는 않은데 잘려야 된다라는 잘려야 생각을 된다. 갖고 있어요. 잘려야 된다. 그러니까 저런 분을 그대로 둔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인식이 정말 EXX라고 한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저런 사람들 왜 곁에 두냐고요. 알겠습니다. 김은혜 수석 곧 잘린다. 잘린다라는 게 아니라 잘라야 한다. 한덕수 총리는 사퇴 표명이라도 해야 한다. 그래야지 최소한 인간적 도리를 하는 거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공직자의 참다운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또 덧붙여서 재밌는 분 나왔어요. 또?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네.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강남역 출퇴근 인파고도 12만 명이 넘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 또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경찰 배치를 왜 생각을 못했냐? 저희가 경찰청장이 답변하기를 경찰력은 충분했다라고 얘기해요. 이태원은 아니고 강남역 매일의 우리 일상이 강남역에 하루 그 다니는 인파가 13만 명이 넘습니다. 13만 8천 명입니다. 어쨌든 그 매일 거기에 다 밀려서 이렇게 우리가 그만큼 그런 거에 둔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공직을 수행하는 자세와 인식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직을 하면서 판단의 기준은 국민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참사를 당했고 국민이 불편하고 국민이 위험에 처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대통령 잘못 없어, 정권 잘못 없어, 대통령실 잘못 없어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 권력자를 향해 있기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망발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 책임처럼 들리는데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관료들 지금 이태원 참사 나온 것들을 용산으로 이제 몰아가는 경찰로 몰아가는 이런 느낌을 사실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재난안전대책회의 때 네. 경찰 너희들 뭐 했어?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들은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해. 이상민 장관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경찰만 때려잡겠다는 거잖아요. 경찰 누가 때려잡아? 이상민. 나의 동지 같은 이상민 네가 와서 경찰 제대로 장악하고 혁신해라. 그런 미션을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는 옳지 않은 인사 스타일로 볼 수밖에 없죠. 네.
우리 또 김대기 실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상황실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하다 진짜. 이게 자꾸 기시감이 드는 게 뭐냐면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네.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네. 대통령 청와대가 네. 국정 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도. 야. 그러니까 이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상황실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닐 수가 있는데 이런 말을 굳이 하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국정상황실은 대한민국 모든 일의 컨트롤 타워예요, 사실은. 아니, 정보가 모이는 곳이지.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정보를 모아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어떠한 결정 사항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맞지. 국정상황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닌데 대통령실은 최종적인 재난 컨트롤 타워가 맞아요. 아니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화살이 오니까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이라든가 이쪽에서 제대로 화살도 못 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나 이게? 그러니까 김대기 실장이 정치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네. 관료 출신이고 경제관료 출신이라서 이 말 한마디가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 몰라요. 결국에 이거는 국정상황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통령실은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상황 대처를 잘했습니다. 이 말로 들려요. 이거를 인정하는 국민들이 뭐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맞는 말이야라고 하겠지만 중도랑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말 맞냐고 생각하겠냐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김기춘 실장하고 뉘앙스는 상당히 달라요. 김기춘 실장의 뉘앙스는 우리 대통령은 책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 없어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지금 김재기 실장 이야기는 어떻게 되면 나는 책임 없어요로 들려요. 그죠? 그래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죠. 하여튼 대통령실이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죠. 항변이죠. 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똑같아요. 이상민 장관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법적, 제도적인 제도가 미비해가지고 우리가 질서 유지, 치안 유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되냐고요. 야,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저는 뭐 다 모든 게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몰아버렸는데 장성철 소장님 보시기에 이분들이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가로서 또는 법조인으로서 이제까지 사회생활을 해온 이력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관성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은 정무적인 판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인을 변호한 것 같아요. 나에게 혹시나 형사상 법률 책임이 네, 생길 수도 있다라는. 나는 권한이 없고 법과 제도가 미비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지시라든지 책임을 질 만한 게 없어. 법적으로 봐봐. 내 책임 아니라니까 변호를 하는 거죠.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변호사 하면 돼요. 공직을 맡는 사람들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의식을 지어야 합니다. 당시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토요일이라서 좋아요. 집에 가서 쉴 수도 있어요. 뭐 술 한잔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보고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고요. 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가 제각 올라오면은 사태를 수습하는데 많은 모든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행안부 장관은 당신 뭐 했어? 라고 했더니 나 일정 공개 지금 정리 중이야. 얘기 안 할래. 네.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고 있잖아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니까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각이라든가 참모진의 개편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죠. 당분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일기 개각은 해야 될 거 아닐까요? 연말이나 연초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뭐 이 사람들을 그만두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제 사람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태를 수습하겠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타이밍은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밀려서 그만두는 거 아니겠어요? 선제적인 사의 표명, 선제적인 경질, 책임론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이미 늦었죠. 사실 인사에서도 꼬리 자르기 해야 되거든. 그렇죠. 방탄 용어는 내세우고 우리 늘 대독 총리, 방탄 총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 이제 헌법이 굉장히 좀 내각제적인 것이 많이 개입돼 있으면 모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대형 참사라든가 정치적 위기가 나오면은 총리 하나 그럼요. 하고 이제 그러니까 총리가 넘어가고 사의를 표명해야 된다니까. 네. 왜 가만히 있냐고.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사과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진정성을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5일 동안 분향소나 조문하러 가셔가지고 유족들 위로하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김건희 여사도 유족들 찾아다니면서 위로하신 모습들은 정말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사과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소, 시점이 부적절했다고 보여져요. 오피셜하게 해야 된다. 사과는 국민들한테 하는 사과는요, 외롭고 고독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사과가 참모들 다 모아놓고 훈계하듯이 했잖아요. 근데 역대 많은 대통령들의 왜 어떠한 내 잘못이 있거나 국가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왜 혼자서 뒤에 대통령 마크가 있는 기자회견장이나 아니면 집무실에서 왜 혼자서 그 사과를 했겠냐고요. 오로지 내 책임입니다. 내가 최종적인 책임자입니다. 저를 꾸짖어 주세요, 국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했어요. 항상 법회 가서 하고요, 어떤 기도 모임에 가서 사과하고 다 함께 했거든요. 이건 사과 진짜 그 말씀하시니까 옛날 YS DJ의 사과가 떠올라요. YS가 대통령이 되고 머리 까맣게 염색했잖아요. 사과할 때 머리가 다시 하얘졌어요. 맞아요. 김현철 그때. 머리가 하얀 상황에서 하는데 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모습과 그렇죠. 대통령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참 짠한 그런 느낌도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석 비서관 회의 때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이 앉혀놓고 당신들은 왜 김현철 왜 저렇게 여러 가지 국정에 개입하도록 내버려뒀어? 제가 아버지로서 죄송합니다마는 너희들은 뭐 했어? 국정원 너희들 뭐 했고 검찰 너희들 뭐 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죠. 사과는 사실 쿨하고 심플해야 되는. 사과는 사과만 해야 돼요. 사과만 해야 되는. 근데 그 당시에는 사과도 하시면서 경찰 너희들 너무 잘못했어.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이 잘못했다라는 거를 풀을 해버렸잖아요. 이건 사과라고 볼 수 없죠. 사과는 정무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효과를 누려서는 안 돼요. 그냥 진정성 있게. 감정에 네. 공감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잘못한 거, 야, 그래, 대통령이 진짜 사과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줘야지, 야, 내가 지금 혼자 사과하면은 내가 온팍 책임 다 뒤집었을 것 같고, 이 시점에서 사과하면은 부적절한 것 같고, 시점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안 돼요. 그냥 순수하게 사과만 하시라. 네. 그게 제일 빠르고 국민들의 인정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성철 소장님하고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우리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상민 장관 사퇴해야 된다. 김은혜 수석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 개각하고 참모진 개편하시라. 네. 이 말씀 드렸습니다. 뭐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항상 공직자들은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모든 생각과 판단의 잣대는 국민이어야 된다. 권력자가 아니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 그것은 공직자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